엄마는 요양원에 가세요.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세요. 내 아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에 살고 있는 72세 송숙자입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지내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해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얼마 전 작은 사고로 다리를 다쳐 움직이는 것이 조금 불편해졌거든요. 몸이 불편해진 이후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찾아와 왜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느냐 며 화를 내고 갔어요. 아프면 요양원에 들어가라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서럽더군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 성격도 조금 어두워지고 사는 재미가 줄어들었는데 요즘 여러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여러분과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며 인생의 황혼기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죠.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일을 계기로 저를 평생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슬픈 기억뿐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학교에 다녔지만 저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집안일만 도맡아 해야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일은 밥을 준비하는 일이었는데 늘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고 먹어야 할 입은 많았기에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을 바라보면서도 저에게 허락된 것은 바라보는 것뿐이었으니 배고픔을 견디는 게 참 잔인했지요.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손이 나가 갓 무친 나물을 한 꼬집 집어먹었어요. 비싼 참기름 몇 방울을 넣어 무친 나물인데 그 고소한 맛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해? 반찬을 훔쳐 먹은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간만 본 거예요. 제 잘못을 변명해 보려 했지만 이미 할머니의 손이 하늘 높이 올라갔고 곧이어 눈앞이 번쩍하며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두어 키워줬더니 도둑질이나 하고 라는 말에 서럽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던 그날 이후로는 음식에 손 뗄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어린 시절에 저는 유난히 마르고 키도 작았습니다. 형제들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그 차이를 감안해도 작은 편이었어요. 항상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해서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이가 없었어요. 형제들은 그런 저를 비웃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저도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나이가 차자 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빨리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셨고 20살이 되자마자 중매쟁이 소개로 옆마을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 생활은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도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읍내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일 끝나고 돌아오시면 늘 곰탕 한 그릇을 가져와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가, 이거 먹고 힘내라. 오늘도 집에서 고생이 많았지.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본 따뜻한 배려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읍내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여러 주전부리를 사오셨습니다. 어떤 날은 고소한 뻥튀기를 또 다른 날은 몸에 좋은 더덕을 사오시며 항상 저에게 권하셨죠. 지금 생각해도 그 따뜻한 배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친엄마가 계셨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어머님은 언제나 귀한 것은 본인이 드시지 않고 저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깊은 배려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 따스함에 자주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 눈치가 보였죠. 그때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어머님의 따스한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머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저와 비슷한 또래의 딸을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저에게서 먼저 떠난 딸의 모습을 보셨는지 저를 딸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당시 임신하지 못하면 구박을 받기 쉬운 시절이었지만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고 결국 3년 후에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보신 어머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저 역시 그분께 조금이나마 보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죠. 그렇게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 안도감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모두 출가한 뒤 아버지는 혼자 계셨는데 거동이 불편해지셨다며 저를 찾으신 겁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린 시절 내내 저를 냉대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저를 찾다니 섭섭하고 맥이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천륜이라는 생각에 무시할 순 없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뵌 아버지는 많이 늙고 거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왼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셨고 저를 보자마자 다른 형제들은 모두 잘 지낸다며 저에게는 자신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아, 너도 별다른 일 없이 사는데 여기 와서 나를 좀 돌봐야겠다. 그 말을 듣자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겨우겨우 참으며 아버지, 저도 제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돌보는 건 어려워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비난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 때문에 내 어머니가 떠난 거야. 내가 없었더라면 이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그 일을 제 탓으로 돌리며 저를 얽어매려는 아버지가 지긋지긋했습니다. 매정하게 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저 매주 주말에 한 번씩만 찾아뵙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갔고 남편과 시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와도 전혀 반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매번 불만을 나타내셨죠.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반찬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 아버지는 저를 향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지 마라. 내가 와도 별 필요가 없다. 그 뒤로 몇 번 더 찾아가 봤지만 매번 왜 왔냐? 는 말뿐이었기에 결국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끊은 후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지만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다독이며 다시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곰탕집 일을 도왔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맑고 깊은 맛 덕분에 가게에는 10년 넘게 방문하는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에 빠졌지만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곰탕집을 이어가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두 아이가 취직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남편과 저는 곰탕집을 통해 모은 돈으로 자녀들의 결혼 비용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후를 보내려 할 즈음 끊어졌던 형제들과 다시 연락이 닿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형제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낯설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둘째 오빠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홀대한 사람들의 요청이 쉽게 와닿지 않았지만 천륜이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야, 나야. 둘째 오빠 승호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워낙 가족과 연락이 뜸해서 둘째 오빠 이름조차 희미하게 기억나던 차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바로 열어주려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문 좀 열어줘. 문 밖에 서 있는 오빠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고 단호한 표정에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빠는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안색은 어둡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지만 그의 방문이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빠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곰탕집 잘 되는 것 같던데. 그냥 먹고 살기엔 충분하지. 시부모님이 하시던 가게를 남편이랑 같이 하고 있어.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 순간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집과 가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오빠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알아? 몰랐지. 언제 돌아가셨어? 얼마 안 됐어. 장례는 잘 치렀지. 오빠는 이혼 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을 끊더니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박을 좀 했어. 오빠는 도박 빚을 갚지 못해 현재는 집도 없이 떠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흐릿한 눈으로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에 술 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술을 찾는 오빠를 보니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었고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있잖아. 자식들 번호 좀 알려줘. 100번 연락해도 안 받아. 둘째 오빠는 저보다 훨씬 일찍 결혼해 자식들을 두었기에 조카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큰 조카에게 전화를 했지만 평일 낮이라 일을 하고 있었는지 받지 않았고 다행히 둘째 조카가 전화를 받았지만 근무 중이라 바로 올 수 없다며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근처 모텔을 예약해 줄 테니 그곳에서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집에 들이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의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지만 급하게 조카를 만나러 갔다고 둘러대며 카페로 갔습니다. 처음 본 조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조카는 천천히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둘째 오빠가 도박에 빠져 직장까지 잃고 집안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조카들이 받았을 상처가 어마어마했어요. 조카들이 대학에 입학할 무렵 오빠는 이혼했고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오빠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도우려 하기도 했지만 오빠의 괴팍한 성격에 본의 아니게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모, 저도 제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을 계속 망칠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더는 아빠를 모실 수 없어요. 조카는 아버지 부양을 포기하면서도 죄책감에 짓눌린 듯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떨까? 제가 이렇게 물었지만 이미 그 이야기를 꺼냈었고 아버지가 절대 들어가려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조카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오빠는 또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병을 들고 왔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있는 재료로 간단히 안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체격이 커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들 움츠러들곤 했죠. 오빠도 남편을 보자마자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 조카를 만나고 온 뒤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의논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오빠를 보자마자 무섭게 인상을 쓰고 일부러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빠는 눈치를 살피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제 말을 들은 오빠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자 오빠는 더 작아 보였어요. 살얼음판 같은 긴장된 분위기가 몇 분간 이어지다 오빠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제야 남편도 표정을 풀었고 저도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조카들과 상해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오빠는 제 집에 눌러 앉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겁을 주며 압박하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죠. 결국 오빠는 요양원으로 떠나며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정이 많지 않은, 오히려 냉랭하게 지냈던 오빠였지만 초라해진 그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년도 저렇게 될까 싶어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빠를 요양원에 보내는 절차를 진행하는 즈음, 이번에는 넷째 언니가 불쑥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처음엔 저를 단순히 궁금해서 보러 왔다고 했지만 막상 가게가 잘 되는 걸 보더니 다른 생각이 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집에 가끔 들렀던 언니는 둘째 오빠처럼 그곳에서 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도윤이 맞지? 나야, 예지 언니. 반갑다.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낯익은 얼굴을 보고 혹시 언니인가 했었죠. 설마 했는데 역시 언니가 맞았습니다. 언니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더니 곰탕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마침 남편도 자리를 비우고 바쁜 시간도 아니었기에 저는 언니 맞은편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아버지한테 들었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언니는 마치 어릴 적 일은 까맣게 잊은 듯 쾌활하게 말했어요. 속으로는 어이가 없었죠. 언니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제 안부를 물어보다가 결국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이 노후 자금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빚을 좀 졌어. 내가 오죽하면 너를 찾아왔겠니? 그래도 가족인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역시나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어불성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여유롭게 돈을 빌려줄 형편은 아니었죠. 그러자 언니는 둘째 오빠와 조카들은 도와주면서 왜 자기 부탁은 들어주지 않느냐며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무료 요양원에 보내는 게 전부였어. 딱히 뭘 도와준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모질게 대해도 돼? 너희 집은 그래도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사정은 아니잖아. 우리는 정말 힘들다니까 한 번만 도와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묵혀두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언니가 왜 내 가족이야? 어릴 때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말 한마디 걸어준 적도 없으면서 무슨 가족이야? 내 가족은 남편이랑 내 자식들 뿐이야. 제가 단호히 말하자 언니는 씩씩대며 곰탕값도 내지 않은 채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누가 찾아올지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다행히 이후로 더는 찾아오는 형제들이 없었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저는 6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남편도 70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60대 중반까지만 해도 건강에 자신 있었지만 그 이후로 1년, 2년이 지날수록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다소 허약했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운동을 싫어하는 성격 탓에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죠. 예전에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멀리서도 뛰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눈앞에서 초록불이 켜져도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만 건널 수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은 저보다 더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무렵 곰탕집을 좋은 가격에 매각했어요.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은 충분히 모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돈과 시간은 많았으나 몸이 허약해지니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죠.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남편은 건강할 때 더 많이 놀러 다녔어야 했다 며 후회하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유일한 낙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원래 술을 참 좋아했는데 곰탕집을 할 때에도 꾸준히 마셨지만 이제는 한가해지면서 집에서 술을 마시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의 간 건강을 자신해왔지만 세월과 나이는 거스를 수 없었죠. 몇 달 전부터 자꾸 피곤하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살이 확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암이었고 이미 3기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뎠지만 결국 몇 개월 만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엄청난 상실감이 저를 덮쳤고 저를 처음으로 따뜻하게 감싸준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무너졌어요. 이후 무서운 우울증에 빠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딸 지우는 저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딸과 집을 합치는 것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자라려고 해도 서로 눈치 보며 사는 일이 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나오다가 그만 크게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이 묻어 있었는데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미끄러진 거죠. 순간적인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고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오른쪽 고관절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아무리 힘을 주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죠. 다행히 핸드폰이 손 닿는 거리에 있어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절박한 제 목소리에 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 후 딸이 다급하게 달려왔고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고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이 나왔습니다. 결국 딸은 119에 연락해 저를 병원으로 옮겼고 그날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제가 넘어지며 고관절이 크게 손상되었다며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한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그 이후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거의 쓸 수 없으니 일상생활이 크게 어려워졌고 조금 더 조심할 걸 하며 자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다고 소리치는 노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여기저기 아플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고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그런데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일수록 자식들은 점점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매달 얼마를 줄 테니 저를 돌봐달라는 부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각자 50만 원씩 줄 테니 제발 나 좀 돌봐줘. 그 말을 하는 제 마음은 씁쓸했어요. 돈을 주자 자식들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병원에 데려다주고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딸이 집안일을 해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것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 돈을 차라리 자신들에게 달라 고하여 그렇게 했죠. 워낙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자식들이 도와주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간 딸이 매일 오가며 돌보더니 이번에는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일단 딸 집에서 지내보며 결정하기로 했어요. 짐을 챙겨 딸 집으로 갔는데 사위는 다소 불편해하는 듯 보였지만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딸 집에 살게 되면서 더 많은 돈을 챙겨주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활동을 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챙겨줄 것 같던 딸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저를 돌보면서 소위 알바비 정도로 돈을 받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지치는 듯 보였어요. 그러더니 점점 저에게 돈을 조금씩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저는 결국 딸에게 더 많은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현금에 약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더 주어도 딸은 저를 돌보는 일이 힘든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주방에 있을 때 저는 무심코 말을 꺼냈어요. 지훈야, 엄마 손수건 좀 가져다 줄래? 그러자 딸은 평소와 다르게 날카롭게 반응했죠. 엄마, 지금 설거지 하려는 거 안 보여요? 그런 사소한 건 나중에 부탁해도 되잖아. 지금 당장 그 손수건이 그렇게 중요해요? 딸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곧 엄청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딸은 손수건을 제 옆에 휙 던지듯 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위 역시 거의 안방에만 머물러 있었고 딸과 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딸은 더 이상 저를 집에서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는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제 원호 집에 가서 사는 게 어떨까요? 아들 집에 가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았고 며느리도 있는 곳이라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혼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고 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후 평생 돌봐달라고 부탁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지금 딸의 태도를 봐서는 돈을 준다고 저를 평생 돌봐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딸은 더 이상 저를 돌볼 수 없다고 선언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집을 팔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혼자가 되니 생활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이제 오후에만 저를 돌봐주러 왔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딸이 돌아간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아들은 몹시 화가 나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죠. 엄마, 왜 자식들을 고생시키세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공짜로 고생시키기라도 했어? 돈도 주잖아. 이제 보니 그냥 돈만 받고 싶었던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날 돌보지 않겠다는 거니? 그러자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렇게 아프래요? 건강관리 잘하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누나도 저도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왜 꼭 자식이 힘들 때 아프셔서 짐이 되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라면 몰라도 얼굴도 몇 번 비추지 않은 아들이 저렇게 말하니 괘씸했죠. 내가 너한테 뭘 달랐니? 알겠다. 나도 더 이상 억지로 받는 도움은 필요 없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그러자 아들은 누나가 맨날 전화해서 엄마 좀 신경 쓰라고 성화인데 병원 갈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아들에게까지 부담을 줬던 모양이더군요. 그러니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거동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집에 계시면 자식들한테 민폐죠. 저희 장모님도 얼마 전에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혼자 지낼 만하다니까 병원은 택시 불러서 갈 거고 요양보호사도 부를 테니 넌 상관 마라. 제발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자식들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둘째 오빠가 요양원에 들어가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살았든 잘못 살았든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모두 요양원으로 마무리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요양원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나 아직 정신 멀쩡하고 혼자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해. 그러자 아들은 일단 알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아프시면 그때는 그냥 제 말 들으세요. 라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돈은 열심히 벌었지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언젠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자식들 뜻에 따라 그렇게 빨리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말 혼자 생활할 수 없을 때가 되면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집에서 떠나는 것을 꿈꿔왔어요. 이제 요양보호사를 부르기로 하고 자식들에게는 웬만하면 집에 오지 말라고 전해두었습니다. 가끔 딸이 들여다보긴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이제는 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 쓰기로 했어요. 사실 젊었을 때 아프지 않다고 건강관리에 소홀했어요. 주변에서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저 귀찮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결국 작은 사고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여유마저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한 노후를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질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해도 아플 사람은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아프면 돈도 자식도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저처럼 몸이 불편해진 후 서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지, 또 몸이 불편할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짧은 글이라도 좋으니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며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